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록 계명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 오늘 6번째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손목 보호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석 모습을 보면 호송차에서 간간히 관계자의 부축을 받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강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변호사들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 손목이 좀 약하신 거는 과거에 선거 때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선거 때 악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재판이 이제 6차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 호송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수갑을 차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수갑이 조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이 뼈라는 있는데 좀 부딪혀서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차례 그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또 수갑 자체가 좀 불편하고 아마 손목에 좀 부상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해서 손목 보호대 그 위에다가 이제 수갑을 일단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재판이 점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신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또 이렇게 손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갑 때문에 부상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갑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서 고질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원래?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수갑을 찾아보면 이 뼈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움직이다 보면 또 이게 조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갑이 좀 불편합니다. 네, 지난 2004년 벌써 13년이나 됐습니다만 총선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다 보니 얻어진 고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유세장을 누비던 박 전 대통령 모습 이제 보니까 참 오래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정치인이 아마 선거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들하고 악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는 보통 악수 몇 명하고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악수 많이 하면 저렇게 굉장히 손이 아픈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2004년 총선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다 졌다고 하는 선거를 이기는 그런 이제 이른바 이제 선거의 여왕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아마 유권자들이 박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손이 좀 약한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는 하나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구치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치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박 전 대통령한테 저게 과연 영치물품이 수갑이 불편하다고 저런 손목 보호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변호사분이 나와 있으면은 아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피의자들도 저렇게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저렇게 손목 보호대를 과연 줄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저런 걸 문제 삼기는 좀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좀 들어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간에 걸쳐 벌써 2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몸 전체가 아마 쇠약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영선 씨 증인으로는 불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침대 생활하다가 이제 그 아래 바닥에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손목 발목이 약해지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송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갑과 이렇게 마찰이 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로 해서 저거를 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최순실 씨가 나와야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리뼈 통증 넘어져서 못 나왔다고 오늘 최순실 씨 없이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없을 때는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삼성 사건 그런 사실 없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무 말 안 해서 끌려왔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얘기들인데 사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목 보호대 얘기도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가 왜 저런 부분이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왜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얘기가 오늘 벌써 6번째고 5월 23일에 첫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유영하 변호사가 아직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할 정도라니까 만약에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
왜 손목보호대를 했는지 이런 설명을 저는 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는 나오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나오는 이런 재판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읽혀져요. 네. 그러나 저는 오늘 손목보호대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초췌하고 피곤해진 얼굴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건강 이상설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 그게 겉으로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 이상설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만약 건강 이상이 있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당연히 재판을 뭐 연기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조치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나 네. 뭐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허리 통증이라든가 뭐 이거는 네. 지난번에 증인 출석 안 할 때도 얘기했던 일종의 이유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만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최순실 씨가 왜 안 나왔을까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박 전 네. 대통령은 뭐 수갑을 이제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직접 나왔으니까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재판에 굳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져서 뭐 꼬리뼈를 다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쳐서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노승일 부장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네. 노승일 부장을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승일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서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을 사러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삼성의 지원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네.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뇌물죄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검사가 질문을 할 때 이 노승일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한테 과연 이렇게 되는 걸 알았느냐, 삼성의 지원 여부가 이렇게 돈이 가는지를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보면. 근데 그러면은 최순실 씨 입장이 훨씬 더 불편하겠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공한 처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굉장히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물론 뭐 사람이 아픈 거 두고 이거 거짓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컨대는 이 몸이 아픈 것보다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안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고동락을 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된 노승일 전 부장의 만남이 불편했겠죠. 까칠까칠하다 느껴질 정도였을 텐데요. 최순실 씨가 어지럼증 때문에 오늘 넘어져서 나오질 못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이경재 변호사 알듯 모르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하여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약간 좀 낙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재판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저희 변호인에 참여해서 소정 외에 지금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노승일 증인의 증언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하려고 그럽니다. 온몸 타박상, 요추와 꼬리뼈를 다쳐서 참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변호인도 잘 모르는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오늘 뭐 왜 못 나오냐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국 넘어져서 이제 못 나오겠다는데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노승일 씨와 대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실 핵심적인 증인이 고영태와 노승일 씨의 어떤 증언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코덱 스포츠라고 이제 독일의 말의 스포츠에 거기에 재정을 담당했어요. 네.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삼성으로부터 지원한 돈과 이 돈이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노승일 부장입니다. 당시 한 220억 정도 지원을 약속받고 이제 그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미라 혼자만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70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노승일 부장이 한 이야기가 결국 삼성돈은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박원호 전문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다는 것이죠. 그 최순실 씨가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결국 최순실이 삼성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받았던 정황과 그 구체적인 증언을 해준 인사는 바로 노승일 씨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증인들과 달리 아마 최순실이 이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저승사자는 사실은 노승일 씨죠. 왜냐하면 네.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치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모은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 오늘도 냈지 않습니까?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 장면에 존재할 때 본인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빠지고 저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을 하거나 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프다 핑계대고 안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참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하는 노승일 전 부장이었을 겁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동안에 노승일 씨 한번 거침없는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절대 끈을 놓지 않았었고요. 박 전 대통령 노승일 전 부장을 바라보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노승일 전 부장의 과거와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씨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귀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네.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네. 삼성도는 받아도 된다. 그만큼 탈이 안 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심지어 받은 지원금은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 남편의 친구의 생활비로도 다 꼼꼼히 챙겼다는 최순실 씨라고 오늘 2탄, 3탄을 터뜨린 노승일 전 부장입니다. 예, 독일에서 삼성과 최순실 간에 돈이 오고 갔을 때 또 계약을 맺었을 때 삼성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 네. 또 당신은 올라오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보안 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런 것조차도 오늘 노승일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노승일 씨의 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사실 삼성이 지금 뇌물 공여의 핵심인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과의 거래 그리고 뇌물 공여 이거에 대해서 노승일 씨가 여러 가지 밝히는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노승일 씨가 새로 제출한 5장의 메모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한 이유도 아마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노승일 씨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노승일 씨면은 삼성이 그동안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정유라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마 지원한 게 아니고 승마 팀을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유라만 공교롭게 뽑혀가지고 정유라만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노승일 씨가 지금 박원호 전무가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한 걸 보면은 정유라 씨를 위해서 원래 만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뇌물죄 그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해주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수혜자로서 정유라 씨의 생활비로 대부분 삼성에서 지원했던 돈들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들로만 볼 때도 정유라 씨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최순실 씨가 뭐 비덱스포츠 나중에 이제 이름은 바꿨지만 비덱스포츠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자기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다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다 지휘하듯이 했다고 하는 사실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원래 이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게 이 노승일 부장의 얘기로 다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모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덱스포츠라는 회사가 유령 회사라는 걸 입증하는 걸 텐데요. 어쨌든 대기업에 지원받은 돈, 결국 다른 선수들에게 가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가면서 상대적으로 기회를 선수들이 차단당한 셈인데 그 돈은 정유라 씨 가족, 심지어 정유라 씨가 키우는 개고양이
키우는 비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와 고양이한테 굉장히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특히 뭐 굉장히 가격도 비쌌다고 그래요. 거기서 키우는 고양이만 뭐 개만 한 10마리 정도 됐고 또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뭐 패드라 하잖아요. 개 고양이 키우면 패드라든지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료값까지도 전부 다 삼성에서 지원한 돈으로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에서 어떤 뭐 승마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돈을 정말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활비까지도 다 썼다라는 것을 이제 노승일 씨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은 결국 보면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이 어떤 삼성으로부터 돈을 빼내 와서 그걸 어떤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통해 썼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정윤아 같은 경우는 이 개와 고양이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또 이 최순실 씨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말을 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냥 개와 고양이만 키우느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말을 다시 타야 되니까 그걸 또 상당히 다그쳤다 이렇게 증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이 아마 그 특히 이제 노승일 씨가 그 어떤 독일에서 있었던 생활, 일상 네.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당히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생불량이어서 최순실 씨가 펄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주평 씨하고도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딸, 교육부도 15년 동안 내가 쥐락펴락 많이 도와줬는데 정유라만큼은 내가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토로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 딸을 교육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네. 1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상 교육부와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요거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재조사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문구가 아닌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네. 뭐냐면 정유라가 나와서 자기는 삼성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원하게 된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몇 등이고 또 네. 뭐 이 예컨대 무슨 SNS에다 그런 글을 왜 올리냐 그랬더니 돈으로 해서 내가 말을 타겠다는 비난을 받아서 내가 그런 돈을 올렸다 그런 글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역량이 안 되는데 돈을 받은 거를 알면서 탄다는 것을 네. 여기서 반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게 아마 노승일 전 부장의 어떤 증언들로서 아마 뇌물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했었거든요. 삼성을 S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네. 삼성이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돈을 주고 공식적인 어떤 계약을 비덱스포츠하고 맺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네. 삼성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고 삼성을 S라고 굳이 불러가면서 이니셜로 이렇게 불러야 하며 또 삼성하고 계약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계약전 주고받는 서류에는 또 K라고 또 이니셜을 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승마 지원을 위해서 받고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다른 승마 선수들까지 키우면 삼성 입장에서도 오히려 바깥에 홍보를 해야 될 일이고 최순실 씨도 너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가리려고 했는가.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 삼성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됐는지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정유라 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서 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것도 좀 문제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렇게 최순실 씨, 노승일 부장,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주력 인물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이 바로 박원호 전 전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원호 전 전무가 이런 일들 다 처리했다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에도 박원호 전 전무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경숙 전 차대 학장과 박원호 전 전무가 또 아는 사이고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과도 또 아는 사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박원호 전무는 이런 부분에서 다 빠져나가고 네. 이 사법 처리나 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주목받는 사람이 못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최순실을 상당히 조력자로서 도와줬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원호 전 정무 말이죠. 최순실 씨가 아마 딸 정유라의 도쿄 금메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죠. 오늘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금메달 따는 건
꿈깨라고 일명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글쎄요, 증언 내용을 보면 재미있어요. 네. 말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됐다. 네. 그러니까 훈련도 하지도 않고 그냥 놀기만 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다. 네. 이런 투의 얘기인데, 실제로 훈련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런 걸로 보면, 최순실 씨는 정유라의 승마를 통한 네. 국가대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단체로 따고 이랬으니까 금메달을요? 네.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성적을 또 따기를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중간에 출산까지 하고 이미 이제 물 건너 간 걸로 옆에서는 네. 다 봤던 거 아니에요? 저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이 노승일이라는 분이 중요한 내부 고발자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으니까 삼성이 공유한 돈 이런 게 최순실에게 전달이 돼서 정유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아마 노승일 씨의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노승일 씨의 얘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내가 교육부를 15년 도왔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그 말 뒤에 보면 내가 교육부와 15년 동안 이런저런 걸 해왔는데 순실이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뒤에 얘기를 하다가 아마 한 말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짐작이 네. 가는데 이 노승일이라는 사람이 물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행태 그다음에 최순실과 삼성 간의 거래에서 키맨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노승일 씨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에 언론이 또 다 주목하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정유라 씨는 오늘도 3일째 바깥으로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토요일 오전 정도에 변호사를 만나러 택시를 타고 나간 거 외에는요. 아마 많은 취재진들이 오늘도 미승빌딩 앞에서 정유라 씨 취재를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층과 7층이 자신의 집이던데요. 정유라 그렇죠.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 집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아마 영장 재청구가 가장 관심일 겁니다. 사실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를 해서 일단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왜 이제 자금 도피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넣지 않았냐. 이런 문제 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반드시 정유라를 다시 아마 구속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준비들 할 것이고 일단 정유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어차피 자신이 이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진다라면 예전에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이 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덴마크에 있는 아들을 빨리 좀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덴마크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빨리 데려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또 발부하는 데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시중 여론도 아니 애기 엄마하고 애가 있는데 또 저렇게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동정 여론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같이 최대한 하여튼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여론전이라든지 동정 여론 그리고 빨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어떤 이 동정 여론 어떤 부추를 일으키는데 어떤 그 상황을 조성하자 막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짜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정유라 씨인데요. 정유라 씨가 입국장에서 했던 말과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말들이 조금은 여유를 되찾은 듯하기도 합니다만 한 군데에서 국민들 심려 끼쳐드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심려를 계속 해주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했다라고 하면 참 학생들 많은 거리를 어떻게 마음 편히 걸어 다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요,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저는 체육과학부 정유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금방 몇 달 뒤면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게 바로 본인이 엉성한 리포트를 올리고 교수가 친히 알아서 잘 고쳐줬던 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온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내렸을 때의 얘기들은 거의 거짓말 수준에 있는 얘기들이 전제된 것이고 사실은 기각 후에 나와서 할 얘기가 공항에 처음 내려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학생들에게 죄송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억울하다. 나는 뭐 내가 무슨 과인지도 몰랐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전공이 어디든지도 모르고. 이거는 그거를 통해서 떨어진 학생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사실은 중심에는 이 정유라 씨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근심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반성이란 것은 지극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이고요. 이 장면은 아마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하나하나 좀 드러나지 않을까 본색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도 귀국 전에 측근에게 컴퓨터를 부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조력자들과 차명폰으로 정유라 씨가 통화를 했고 송환 직전까지 꼼꼼하게 자료를 없애는 부분에 노력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황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을 때면 이미 변호인과 어떤 긴밀하게 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다 짰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 쪽은 제대로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고 반대로 정유라 쪽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떤 말에 달라지는 거 이렇게 보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피해자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런 쪽으로 다 이제 몰아버리잖아요. 아마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별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철저히 어머니한테만 이제 이야기를 돌렸단 말이죠. 이런 걸로 보면 일단 정유라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기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준비를 했는 반면 지금 검찰은 조금 이제 상황 자체를 좀 느슨하게 본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당연히 구금돼 있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들이 지금 벌써 5명이나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방해로만 해도 충분히 구속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좀 한 방 먹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좀 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만 일단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재청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정유라는 하여튼 공항 도착에서부터 어떤 기각되고 나가고 이야기하는 것들 등등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게 마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게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덴마크에서 우리가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어서 송환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금을 하다가 덴마크 법원에서 결국은 이건 계속 버텨봐야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또 송환을 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마치 풀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어떤 사법기관들의 어떤 체면이 안 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럴 만한 사람이면 충분히 좀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앓는 소리처럼 내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모르쇠로 계속 하는 거는 증거가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유라를 구속하려면 그 범죄 혐의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리고 가담한 증거를 검찰이 법원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충실하게 못했던 것이 법원 입장에선 증거가 없는데 무작정 구속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봐도 박범계 의원이 아마 그래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은 사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를테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재발로 온 것처럼 법원이 혹시 착각을 한 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아침에 어느 신문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
모녀를 함께 구속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인지 이런 것도 아마 감안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아들이 온다면 그건 네. 또 더더욱 그런 점에서는 정유라까지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거는 결코 아마 이 국민 감정하고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법부 간에 엇박자를 낸 듯이 비춰진 이런 점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비난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네. 정유라 측이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을 했고요. 굉장히 죄질로 따지면 아주 나쁜 죄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마치 자기들이 떳떳한 사람처럼 정치범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제 발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로 안 들어온 이유도 독일로 도피를 결국 독일을 거쳐서 덴마크로 도피 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잖아요. 붙잡히기 싫어서. 네. 특검 조사 받기 싫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조사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풀려날 때는 또 엄마도 구속되고 딸도 구속되는 상황은 이거는 정리상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잖아요. 네. 이럴 때 오히려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모녀가 귀국하자마자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나갔던 말이 비슷한데요. 일단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요. 아니 사회 여론이 불리하다고 구속감이냐라고 하면서 격하게 토로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요. 두 모녀의 공통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 있다는 거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행위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이런 엄마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는 정유라에 대한 비난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키면서 불구속해서 재판하면 뭐가 안 되냐고. 사회적 이목이 크면 다 구속해서 해야 되나? 정말로 내가 호소하고 싶다.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라는 부분에서 한 번 이제 더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귀국하자마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똑같은 발언이 나왔던 점에 주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영장 기각하고 뭐 이런 상황들 정황을 보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원을 향해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펼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정유라가 네. 들어와서 계속 어머니 핑계를 댔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어려서 자기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지. 나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사인만 하고 그냥 그냥 당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승일 씨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증거로서 검찰이 좀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로만 갖고는 사실 법원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유라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 덴마크에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 무슨 세금 포탈 뭐 등등 아주 전문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다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한국에 오면은 뭔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실제로 이제 들어오라고 사인을 보낸 걸 보면 상당히 일단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오라고 한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모녀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깊은 반성, 잘못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다 모르쇠. 엄마가 했다,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게 네. 본인이 죄인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뇌물죄가 끊어지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이게 공동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재밌는 것은 자기 자식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유라 씨도 자기 아들, 그리고 최순실 씨도 자기 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희생 위에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공통점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노승일 전 부장 재판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항상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직접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친한 언니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증언이 나오면 듣는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재판이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안 나온 거죠, 오늘. 네. 만약에 최순실 씨가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바깥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뭔가 반응을 보여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텐데 네. 그런 점 때문에 최순실 씨가 오히려 빠짐으로써 박 전 대통령하고 노승일 부장하고의 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그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의 태도가 대비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굴 가리려고 노력하고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얼굴을 안 드러냈거든요. 네. 근데 정유라 씨는 너무 뻔뻔해요. 얼굴 그냥 딱 치켜들고 그냥 네. 다 보라는 듯이 행동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최순실 씨는 뭐 꼭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네. 박 전 대통령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곧 박 전 대통령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딱 수준이 거긴 것 같습니다. 니네 네. 부모를 원망해.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나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난 잘한 것뿐이야. 그것만 내가 죄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죄의식을 지금 딱 갖고 있다. 아직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돈 많이 주고 그거 내가 그냥 쓴 거밖에 없어. 난 아무 네. 죄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모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엄마가 네. 다 했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난 했을 뿐이에요. 나는 엄마 그런 사람 만난 거 그게 죄라면 죄고 나는 아무 죄 없어요라고 하는 죄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죄의식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정유라 씨가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뭐 아주 각박하게 표현을 하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리 아닌 갑행세를 했다는 게 있었고요.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면 이 불가피한 생태계 지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이 미얀마 사업만 하더라도 장시호 씨한테 최순실 씨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잘 챙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는 다 간판을 내리게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중견국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제3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ODA 예산도 있고.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걸 이제 유념해서 본 거예요. 이 ODA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가서 뭔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그 현지에서 우리 업체가 어떤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끊임없이 어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대사도 이제 아는 측근들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미얀마 대사 세워놓고 특히 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커피 사업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그 어떤 ODA 사업을 통해서 커피를 본인이 직접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걸 끊임없이 한국에 수입하려고 했던 이제 네.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고영태한테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즉 이걸 제대로 되면 너도 좀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장시호한테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앞에 미래다. 우리 집 네. 가족들이 이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본인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 힘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외국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많은 외국에 지원해준 돈 자체를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아무도 눈치도 안 채고 또 끊임없이 본인들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지원하긴 했지만 결국은 최순실이 조금 더 만약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외국에 상당히 많은 국가에 이런 어떤 화수분 같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끔찍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의 농단의 아주 특징은 예산을 노린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미르재단이라든가 K재단의 시드머니는 재벌한테 받고 그 운영 자금은 거의 예산으로 오는. 왜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예산 한번 배정이 되면 거의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대손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세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나서서 내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누구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 영역을 잡았다는 것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하다는 말뿐이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운동과 정신, 그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가 새 정부에선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는 지속적으로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예,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주관하는 건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하기로 했던 거고 이미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 5월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원래 예정됐던 대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인 우정사업본부의 이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알아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는 무리라고 봐요. 네. 사실 뭐 정부 공무원들이라는 게 뭐 정권에 따라서 한번 의결된 예정했던 계획을 그렇게 뒤집는다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 코이카에서 하려고 했던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 사업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더 기리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걸 중단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설사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는 역사고 기록은 기록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발행하려고 했던 우표조차도 시비를 걸고 그걸 취소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그렇게 대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ODA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영남대라든지 뭐 정부 차원에 좀 진행하고 있는 게 또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새마을 사업의 어떤 이 농촌, 특히 농촌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걸 통해서 좀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발전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집중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이제 만약에 폐기한다고 할 경우에 상대방 국가에서는 어떻게 볼지 좀 그런 면도 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쪽에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새마을운동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이런 ODA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전 정권의 일이라 또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을 그냥 아예 없애는 것 자체가 국익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 자체가 보면 뭐 정권 차원의 한 정권 차원에서 어떤 호불호를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한다면 또 그 국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좀 더 심도 깊게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사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게 새마을운동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ODA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 예산도 더 앞으로 늘려서 개도국이나 이런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요구고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나라 국가의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새마을운동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막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형태만 막 확대한다거나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식만 막 늘려간다거나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나라에 있는 시골 마을에 뭘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약속했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 마을 사람들은 기대를 했다가 굉장히 그 실망을 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폐지한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이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이 공적 개발 사업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 때 코리아 에이드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ODA 사업으로서 이제 의료 지원이라든가 음식, 그다음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 내용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것을 가면서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혜를 이제 최순실 씨가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저는 리셋을 해야 된다. 즉 내용은 가져가더라도 구조라든가 이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한국에 기여하고 그런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의 땅처럼 최순실 씨에게 미얀마 그리고 해외 원조 사업이 활용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요, 최순실 씨가 하게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생활해야 될 자금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미승 빌딩 같은 경우도 이제 팔려고 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지금 못 팔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 건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동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생활비라든지 아기를 키울 비용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지난번 이제 장시호 씨가 증언한 게 상당히 이제 그 재밌는 대목이 그 삼성동 주택 2층에 가면 거기 금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돈으로 좀 유라하고 애를 키워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때 이제 문제는 지금 아직도 못 밝히는 게 뭐냐면 최순실의 지금 잃어버린 3개의 어떤 지금 금고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서 못 밝혀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그 최순실 씨가 저번에 했던 이제 그 개인 비서가 있어요. 뭐 그런 양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최순실이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잡혔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즉 아까 이야기했던 삼성동 돈과 마찬가지로 그 없어졌던 금고가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고 그것 자체는 앞으로 관리는 이제는 정유라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된다라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정유라를 통해서 어떤 외부에서 자금이라든지 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홀로 집에 있는 정유라 씨인데요. 어머니하고 만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유리벽 사이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는 그러면 언젠가는 만날 가능성은 혹시 없을지요? 저는 뭐 가장 이상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덴마크에 그렇게 구속이 될 때 왜 정윤회 씨가 안 갔는지 그리고 귀국할 때 왜 아버지가 옆에 없는지 이게 가정이 사실은 그 뭐 끈끈함 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지금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보통의 가정은 아니다. 그런 측면을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윤회 씨는 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바라지를 정유라 씨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도 의문이 드는데요. 뭐 일단 먼저 정윤회 씨 얘기부터 하자면은 노승일 부장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유라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진 표현을 해본 거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 정윤회 씨도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딸을 마치 남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족이 언제부터 사실상 이렇게 헤어진 것처럼 살아왔는지 그런 배경도 사실 좀 궁금증이 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유라 씨가 만약에 최순실 씨의 옥바라지를 한다고 하면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친구가 어떻게 옥바라지를 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서 안모 씨라는 사람이 오늘도 뭐 이렇게 택배 비슷하게 해서 우체국 택배 형태로 해서 정유라 씨한테 그 아이 것으로 보이는 뭐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것도 오늘 장면에 찍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계속 조력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그 국내에 들어올 때 그때 뭐 뭉칫돈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도 이제 이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 맥모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뒤에서 저렇게 돈을 관리해 주거나 정유라 씨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최순실 씨의 돈이 쓰여지도록 만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누군가가 계속 금고에서 돈을 빼내든 아니면 최순실 씨 어디 그 돈의 저수지에서 돈을 쓰도록 허락을 맡으면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자금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기자들이 오늘 취재 경쟁이 붙어서요. 정유라 씨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음식 택배가 배달이 됐는데 이것까지 촬영하느냐고 많이들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 씨 집 앞에 오늘 촬영됐던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제는 남부구치소가 아니라 좀 검찰에서 가까운 곳에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듯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데요. 딸과 한지붕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빨리 지금 서울구치소 좀 옮겨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지금 서울구치소보다 이제 남부구치소가 이제 뭐 최신식 시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방은 작아요,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서울구치소보다는 좀 답답하다는 이 인상을 많이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영등포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서울중앙지법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재판이 거의 뭐 매일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을 아마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또 그 서울구치소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유라가 구속이 됐으면 원래 정유라의 구치 장소는 이제 남부구치소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속됐더라면 이제 서울구치소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근데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그 최순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부터 남부 옮길 때부터 계속 지금 방이 작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지금 또 계속 옮겨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옮겨달라는 거는 정유라 면회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남부구치소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네. 반면에 이제 서울구치소는 강남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제 딸을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옮겨달라.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인권이 구금기관에도 이제 인권을 좀 더 이렇게 높여야 되죠. 인권의식도 높여야 되고 저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과연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지금 이제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구속됐던 사람들 보면은 나 이렇게 해줘. 구치소도 옮겨줘. 어디로 좀 가깝게 해줘. 나 방 너무 좁아. 방도 넓은 방으로 줘. 아니 어디 여관 갑니까?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는 저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왜 이들한테만 이렇게 해주는지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인권의식이 네. 높아져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저 권한이 지금도 나옵니다만 사실 재판부가 결정할 권한이 아니잖아요. 교도행정은 지금 법무부의 소관 사항이고 그렇다면 사실 법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일 텐데 일종의 뭐라 그럴까 좀 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좀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그리고 뭔가 좀 재판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그런 정도 이외에는 제가 보기엔 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런저런 마음이 급한 바를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주 4회 받아들여달라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네요.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적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옮겨 적은 것 같다라고 공박을 하면서 이 노승일 전 부장에 대비한 반박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주 4회 재판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일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국민들과 함께 제기하는 민사소송 또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다고요. 예, 그게 26일 날 아마 1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금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 관련 소송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뭐 약 5,000명을 끌어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리하는 거죠. 예, 시민들을 네. 대리한 이게 지금 민사 관련 소송인데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도 또 따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관심은 곽상원 변호사가 나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 민사 관련 소송인데 네. 저기 지금 뭐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해서 생긴 국민들의 피해를 민사상으로 배상을 해라 이건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지만 저게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그게 참 주목이 되긴 돼요. 5,000명에 1인당 50만 원이니까요. 25억 넘게 토해내라라는 건데 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탄핵받은 것도 내가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사까지 라고 좀 어이없어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민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재판에 또 증인으로 지금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지원 전 그 대표가 있는 만만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거에 네. 일단 증인으로 지금 일단 요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만 일주일에 4일이면 월화 목금 이렇게 또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날 또 지금 보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재판도 힘든데 다른 재판은 절대 못 가겠다 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구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못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재판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아마 이제 재판정에 나와야 되고 이제 피로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져서 본인의 어떤 모습도 아까 보셨겠지만 네. 여러 가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벌써 이제 수감된 것이 2개월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이제 불구속 상태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고 뭐 이런다. 그리고 주 사회에 이렇게 좀 빨리 가는 것을 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국민적인 어떤 시선에서 본다면 아주 큰 농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은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과연 날까 약간 갸우뚱한 측면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 낸 거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국한되는 예술인 숫자 자체도 좀 적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심사를 받을 때 이 배제가 됐다고 하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소송을 낸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달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잘못했을 때 물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한테도 책임 물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스스로 비리로 만약에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에 그러면 유권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구민들은.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소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홀로 집에 정유라 씨가 있다면 웰컴 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홍준표 전 지사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요일 공항이 태극기와 성조기로 뒤덮였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아리조나에서 가장 기운 센 땅에 갔다 오셔서 그런지 초조해하지 마라,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듯 목소리도 그리고 톤도 속도도 달라지던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의 분들이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패션 좌파만 빼고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소리 때문에 제대로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어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보라고 홍준표 전 지사 크게 마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 같던데요. 네, 뭐 지지자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프랭카드도 많이 준비하시고 또 어제 뭐 하여튼 본인도 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지가 특히 이제 뭐 패자가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좀 오는 그 상황인데 이렇게 공항까지 와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자유한국당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돼서 좀 이제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발언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지난번 미국에서 페이스북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해지고 또 본인이 또 잘못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아마 미국에서보다는 좀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좀 겨냥을 해서 뭐 발언의 수위자도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이 본인은 일정이 당분간 이틀 정도 없을 거라고 보좌진이 얘기하던데 얼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여론조사 조작됐다고 말이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리 온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함이 여기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한 달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 일정은 한 달로 간 거거든요. 근데 3주 네. 만에 돌아왔고 이렇게 좀 돌아오고 나서 표현도 조금 완곡한 거는 좀 더 이제 국민들, 지지자들을 좀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기 묻어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친박계가 다시 당권을 잡았을 때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도 사실 담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런 초조함과 묻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박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사실은 뭐 친박계 몰려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박계 어떤 종용도 굉장히 컸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쳐서 네. 조금 더 이르게 돌아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눈높이가 훨씬 위에 있을 정도로 단상 같은 곳에 올라간 듯한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본인의 SNS 활동, 미국에서 원격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한다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귀국한 날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네. 대선 패배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다시 보니까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올린 네. SNS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쓴 거 아니에요? 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옵니다만 패장이 귀국하는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패배 후에 미국으로 가서 사실상 SNS 정치를 할 때 먼저 반성부터 하시라 이런 네.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귀국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처음에 낼까 네. 이것도 사실 궁금했는데요. 대선 패배라는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본인이 깨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야 사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정치판에서 과거의 전례들을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홍 지사가 보이는 저 모습이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얘기한 뭐 난 당권에 관심 없다 그러지만 누가 봐도 지금 당권 때문에 일찍 온 거고 7월 3일 전당대회에 다시 이제 전면에 재등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계획을 짜놓고 하는 움직임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받아들여질까. 네. 더 중요한 건 새누리당에 저렇게 나와서 저 태극기 흔들어주는 여러 같은 일부 지지자들 저분들만의 지지 위에 정치를 하는 걸로 통할 수 있을까? 뭐 홍문종 지금 아마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그분이 그렇게도 얘기했던데 네. 정의당이나 뭐 또는 뭐 통진당처럼 뭐 5% 6% 지지만으로 앞으로 한국당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홍 지사가 좀 반성을 하고 잘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홍준표 전 지사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그리워하시나 그럴 게 아니라 당대표 될까 봐 걱정된다.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하는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저 바퀴벌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뭐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2%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그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요. 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그 아주 그 극소수의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일명 바퀴벌레 혹은 낯술 먹은 사람으로 지칭을 받았던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영 깝깝하기가 이를 데 없을 것 같아요. 떨떠름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또 친박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만약에 친박에서 이렇게 바퀴벌레라는 표현까지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하고 오히려 친박을 지원해왔던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전 지사한테 다 가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의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박계에서는 이번 당권 도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재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다 뺏어가고 우리 권력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친박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걸 알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변하고 새로운 영웅으로서
새로운 이순신으로 한번 내가 거듭나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우리나라 정치 관행을 다 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리 한 3주 만에 복귀해가지고 나 당대표 나가겠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 네. 홍문종 의원이 사실 일부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빨리 대선에 참패하고서 반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3주 만에 반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참 희한한 얘기고요. 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홍문종 의원은 만약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전 지사가 당대표가 되면 국가적 불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너무 첨예하고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들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국민적으로 뭔가 동의를 얻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를 외면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좀 더 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깨질 때는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더 이상 없을 만큼 깨져야 다시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기대가 계속 남아있고 희망이 남아있으면 보는 방향이 다르면 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자유한국당 모양이 지금 저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이 다시 딛고 올라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반성하면은 확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스스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상대방하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친박계든 아니면 비박계든 뭐 홍준표 전 지사든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의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TK 지역에서의 민심을 보면은요. 홍준표 전 지사가 왜 오늘 여론조사 선전 매체 좌파 진영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고 일가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오히려 T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의 1일자 조사고요. 또 오늘 네.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조금 뒤집어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이 대선 전하고 또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뭐 홍준표 전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를 한다라면 또 TK를 또 찾아가야 될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믿을 건 TK밖에 없다 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난하고 또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뭐 할 텐데 문제는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TK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확장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어떤 제1야당으로서 지금 지지도가 사실 한 자릿수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역대 있을 수 없는 지지도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난번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여놓고 할 때 그렇게 뼈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치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좀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가 오히려 되레 학생들을 좀 비난했던 뭐 그런 모습도 연출되긴 했었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아직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과 또 어떤 개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응급하게 하여튼 또 홍준표 전 지사를 데리고 와서 다시 좀 대표로 세워서 어떤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겠다. 이런 것에만 좀 생각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게 이제 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젊은 분들 쓴소리 듣겠다고 했는데 정작 쓴소리를 하니까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투로 오히려 젊은 분들을 야단쳤다라는 그런 후문 보도가 있었죠.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가 된다면 말씀하신 취지에서 연장선으로 해석해 보자면 유력한 분이긴 하지만 개혁, 쇄신 혹은 중도 외연 확장의 상징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더 이상은 아마 이제 뭐 좀 제가 볼 때 좀 너무 등판이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대표라는 게 보면 이 어떤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자리 아니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다른 지금 당들은 대선 후보들 전부 다 2선 후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지금 홍준표 후보만 지금 나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저는 너무 좀 빠른 등판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도 됩니다. 네. TK가 아성이니까 TK 네. 지역에서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 지지율 비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전국으로 넓혀보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릿수 아래거든요. 네. 이런 점이 사실은 심각한 거의 첫 번째 이유고 더 심각한 거는 홍준표 후보든 또는 자유한국당이든 20대, 30대 또 40대까지 확장을 해서도 결국 젊은 층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다. 네. 이 점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든 홍준표 후보든 다시 회생을 하거나 외연이 확장되기에는 상당히 어둡고 지금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자기들을 외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더 처절한 반성을 하고 더 처절한 분석을 해봐야죠. 다른 정당 분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유한국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역으로 봅니다. 여전히 당권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여전히 당의 구심력이 없는 거거든요. 인물 중심, 지역 중심, 아직 구태적인 어떤 정당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다가 호응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정체성을 다시 만들고 가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호응을 얻어내는 이런 반성 개혁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네. 어떤 뭐 다른 얘기 서로 당권을 서로 누가 갖는다고 해도 의미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부 분들 모시려고 해도 영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손사래를 치는 탓에 말이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와가지고 뭐 어떤 개혁적인 정책,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놔도 네. 말을 들어야지 와가지고 내놓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고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만약에 총선이 1년만 남겨놨다.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7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지지도하고 의석수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나는 어차피 국회의원직 자리 유지하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절박감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만큼 자유한국당도 좀 느껴야 한다. 근데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데 국회 의석수는 107석을 갖고 제1야당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행사하듯이 만약에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우리는 전혀 협조할 수 없어 국정에 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방법들을 이제 국민한테 좀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가 돌아왔는데 국민들은 진짜 그라고 생각할지요? 글쎄 말입니다. 일단 뭐 좀 아마 앞으로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거기에 네. 따라서 좀 국민들 판단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아마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 했듯이 이렇게 그런 말씀보다는 좀 국민 전체를 위한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신다면 뭐 국민도 다시 한 번 더 홍준표 전 지사에게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당권이 아니라 민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SK 관련 신문도 이뤄져서 최태원 회장이 아마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다 다른 속보들은 뉴스와이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뉴스앤이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뭐 수갑을 이제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직접 나왔으니까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재판에 굳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져서 뭐 꼬리뼈를 다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쳐서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노승일 부장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네. 노승일 부장을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승일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서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을 사러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삼성의 지원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뇌물죄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검사가 질문을 할 때 이 노승일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한테 과연 이렇게 되는 걸 알았느냐? 삼성의 지원 여부가 이렇게 돈이 가는지를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면은 최순실 씨 입장이 훨씬 더 불편하겠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공한 처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굉장히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물론 뭐 사람이 아픈 거 두고 이거 거짓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컨대는 이 몸이 아픈 것보다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안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고동락을 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된 노승일 전 부장의 만남이 불편했겠죠. 까칠까칠하다 느껴질 정도였을 텐데요. 최순실 씨가 어지럼증 때문에 오늘 넘어져서 나오질 못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이경재 변호사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하여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약간 좀 낙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재판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저희 변호인에 참여해서 소정 외에 지금 정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노승일 정인의 정언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하려고 그럽니다. 온몸 타박상, 요추와 꼬리뼈를 다쳐서 참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변호인도 잘 모르는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오늘 뭐 왜 못 나오냐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국 넘어져서 이제 못 나오겠다는데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노승일 씨와 대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실 핵심적인 증인이 고영태와 노승일 씨의 어떤 증언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코덱 스포츠라고 이제 독일의 말의 스포츠에 거기에 재정을 담당했어요.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삼성으로부터 지원한 돈과 이 돈이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노승일 부장입니다. 당시 한 220억 정도 지원을 약속받고 이제 그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혼자만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70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노승일 부장이 한 이야기가 결국 삼성돈은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박원호 전문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다는 것이죠. 그 최순실씨가 한 이야기란 것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결국 최순실이 삼성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받았던 정황과 그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노승일 씨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들과 달리 아마 최순실이 이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저승사자는 사실은 노승일 씨죠. 왜냐하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치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모은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 오늘도 냈지 않습니까?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 장면에 존재할 때 본인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빠지고 저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을 하거나 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프다 핑계대고 안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참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하는 노승일 전 부장이었을 겁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동안에 노승일 씨 한번 거침없는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절대 끈을 놓지 않았었고요. 박 전 대통령 노승일 전 부장을 바라보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노승일 전 부장의 과거와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씨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귀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삼성돈은 받아도 된다. 그만큼 탈이 안 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심지어 받은 지원금은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 남편의 친구의 생활비로도 다 꼼꼼히 챙겼다는 최순실 씨라고 오늘 2탄, 3탄을 터뜨린 노승일 전 부장입니다.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했다라고 하면 참 학생들 많은 거리를 어떻게 마음 편히 걸어 다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요.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저는 체육과학부 정유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금방 몇 달 뒤면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게 바로 본인이 엉성한 리포트를 올리고 교수가 친히
알아서 잘 고쳐줬던 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온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내렸을 때의 얘기들은 거의 거짓말 수준에 있는 얘기들이 전제된 것이고 사실은 기각 후에 나와서 할 얘기가 공항에 처음 내려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학생들에게 죄송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억울하다. 나는 뭐 내가 무슨 과인지도 몰랐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전공이 어디든지도 모르고. 이거는 그거를 통해서 떨어진 학생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사실은 중심에는 이 정유라 씨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근심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반성이란 것은 지극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이고요. 이 장면은 아마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하나하나 좀 드러나지 않을까 본색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도 귀국 전에 측근에게 컴퓨터를 부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조력자들과 차명폰으로 정유라 씨가 통화를 했고 송환 직전까지 꼼꼼하게 자료를 없애는 부분에 노력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황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덴마크 있을 때면 이미 변호인과 어떤 긴밀하게 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다 짰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 쪽은 제대로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고 반대로 정유라 쪽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떤 말에 달라지는 거 이렇게 보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피해자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런 쪽으로 다 이제 몰아버리잖아요. 아마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별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철저히 어머니한테만 이제 이야기를 돌렸단 말이죠. 이런 걸로 보면 일단 정유라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기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준비를 했는 반면 지금 검찰은 조금 이제 상황 자체를 좀 느슨하게 본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당연히 구금돼 있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들이 지금 벌써 5명이나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방해로만 해도 충분히 구속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좀 한 방 먹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좀 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만 일단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재청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정유라는 하여튼 공항 도착에서부터 어떤 기각되고 나가고 이야기하는 것들 등등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게 마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게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덴마크에서 우리가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어서 송환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금을 하다가 덴마크 법원에서 결국은 이건 계속 버텨봐야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또 송환을 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마치 풀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어떤 사법기관들의 어떤 체면이 안 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럴 만한 사람이면 충분히 좀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앓는 소리처럼 내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모르쇠로 계속 하는 거는 증거가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유라를 구속하려면 그 범죄 혐의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리고 가담한 증거를 검찰이 법원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충실하게 못했던 것이 법원 입장에선 증거가 없는데 무작정 이거 구속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봐도 박범계 의원이 아마 그래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은 사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를테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재발로 온 것처럼 법원이 혹시 착각을 한 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아침에 어느 신문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 모녀를 함께 구속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인지 이런 것도 아마 감안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아들이 온다면 그건 또 더더욱 그런 점에서는 정유라까지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닫게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거는 결코 아마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록 계명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 오늘 6번째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손목 보호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석 모습을 보면 호송차에서 간간히 관계자의 부축을 받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건강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변호사들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 손목이 좀 약하신 거는 과거에 선거 때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선거 때 악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재판이 이제 6차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 호송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수갑을 차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수갑이 조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이 뼈라는 있는데 좀 부딪혀서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차례 그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좀 수갑 자체가 좀 불편하고 아마 손목에 좀 부상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해서 손목 보호대 그 위에다가 이제 수갑을 일단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재판이 점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신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또 이렇게 손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갑 때문에 부상도 있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갑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서 고질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원래?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수갑을 찾아보면 이 뼈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움직이다 보면 또 이게 조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갑이 좀 불편합니다. 네, 지난 2004년 벌써 13년이나 됐습니다만 총선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다 보니 얻어진 고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유세장을 누비던 박 전 대통령 모습 이제 보니까 참 오래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정치인이 아마 선거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들하고 악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는 보통 뭐 악수 몇 명하고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악수 많이 하면 저렇게 굉장히 손이 아픈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2004년 총선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다 졌다고 하는 선거를 이기는 막 그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선거의 여왕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아마 유권자들이 박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손이 좀 약한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는 하나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보통 이제 구치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치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박 전 대통령한테 저게 과연 영치물품이 수갑이 불편하다고 저런 손목보호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변호사분이 나와 있으면은 아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피의자들도 저렇게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저렇게 손목 보호대를 과연 줄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저런 걸 문제 삼기는 좀 뭐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좀 들어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기간에 걸쳐 벌써 2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몸 전체가 아마 쇠약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영선 씨 증인으로는 불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침대 생활하다가 이제 그 아래 바닥에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손목 발목이 약해지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송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갑과 이렇게 마찰이 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로 해서 저거를 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최순실 씨가 나와야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리뼈 통증 넘어져서 못 나왔다고 오늘 최순실 씨 없이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없을 때는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삼성 사건 그런 사실 없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무 말 안 해서 끌려왔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얘기들인데 사실 뭐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목 보호대 얘기도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가 왜 저런 부분이 이렇게 뭐 언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왜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얘기가 오늘 벌써 6번째고 5월 23일에 첫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유영하 변호사가 아직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할 정도라니까 만약에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 왜 손목 보호대를 했는지 이런 설명을 저는 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는 나오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혼자만 나오는 이런 재판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읽혀져요. 그러나 저는 오늘 손목 보호대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초췌하고 피곤해진 얼굴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건강 이상설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 그게 겉으로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 이상설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 건강 이상이 있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당연히 재판을 뭐 연기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조치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나 뭐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허리 통증이라든가 뭐 이거는 지난번에 증인 출석 안 할 때도 얘기했던 일종의 이유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만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순실 씨가 왜 안 나왔을까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승마 지원을 위해서 받고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다른 승마 선수들까지 키우면 삼성 입장에서도 오히려 바깥에 홍보를 해야 될 일이고 최순실 씨도 너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리려고 했는가.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 삼성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됐는지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정유라 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서 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것도 좀 문제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최순실 씨, 노승일 부장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주력 인물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이 바로 박원호 전 전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원호 전 전무가 이런 일들 다 처리했다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에도 박원호 전 전무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경숙 전 차대 학장과 박원호 전 전무가 또 아는 사이고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과도 또 아는 사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박원호 전무는 이런 부분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 사법 처리나 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주목받는 사람이 못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최순실을 상당히 조력자로서 도와줬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원호 전 정무 말이죠. 최순실 씨가 아마 딸 정유라의 도쿄 금메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죠. 오늘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금메달 따는 건 꿈깨라고 일명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글쎄요. 뭐 증언 내용을 보면 재미있어요. 말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됐다. 그러니까 훈련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놀기만 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다. 뭐 이런 투의 얘기인데 실제로 뭐 훈련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런 걸로 보면 최순실 씨는 정유라의 뭐 승마를 통한 국가대표 뭐 아시안 게임에서 뭐 은메달 단체로 따고 뭐 이랬으니까 금메달을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성적을 또 따기를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딸은 뭐 중간에 출산까지 하고 뭐 이미 이제 물 건너 간 걸로 옆에서는 다 봤던 거 아니에요? 저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이 노승일이라는 분이 중요한 내부 고발자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으니까 삼성이 공유한 돈 이런 게 최순실에게 전달이 돼서 정유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아마 노승일 씨의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노승일 씨의 얘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이 내가 교육부를 15년 도왔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 뒤에 보면 내가 교육부와 15년 동안 이런저런 걸 해왔는데 순실이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뒤에 얘기를 하다가 아마 한 말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이 노승일이라는 사람이 물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행태 그다음에 최순실과 삼성 간의 거래에서 키맨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승일 씨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에 언론이 또 다 주목하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유라 씨는 오늘도 3일째 바깥으로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토요일 오전 정도에 변호사를 만나러 택시를 타고 나간 거 외에는요. 아마 많은 취재진들이 오늘도 미승빌딩 앞에서 정유라 씨 취재를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층과 7층이 자신의 집이던데요. 정유라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 집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아마 영장 재청구가 가장 관심일 겁니다. 사실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를 해서 일단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왜 이제 자금 도피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넣지 않았냐 이런 문제 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반드시 정유라를 다시 아마 구속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준비들 할 것이고 일단 정유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어차피 자신이 이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진다라면 예전에 뭐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이 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덴마크에 있는 아들을 빨리 좀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덴마크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빨리 데려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라도 제가 볼 때 아마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또 발부하는 데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뭐 시중 여론도 아니 애기 엄마하고 애가 있는데 또 저렇게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동정 여론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같이 최대한 하여튼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여론전이라든지 동정 여론 그리고 빨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어떤 이 동정 여론 어떤 부추를 일으키는데 어떤 그 상황을 조성하자 막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짜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정유라 씨인데요. 정유라 씨가 입국장에서 했던 말과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말들이 조금은 여유를 되찾은 듯하기도 합니다만 한 군데에서 국민들 심려 끼쳐드릴 죄송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심려를 계속 해주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이래서 삼성과 최순실 간에 돈이 오고 갔을 때 또 네. 계약을 맺었을 때 삼성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 네. 또 당신은 올라오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보안 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런 것조차도 오늘 노승일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노승일 씨의 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사실 삼성이 지금 뇌물 공여의 핵심인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과의 거래 그리고 뇌물 공여 이거에 대해서 노승일 씨가 여러 가지 밝히는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노승일 씨가 새로 제출한 5장의 메모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한 이유도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승일 씨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독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노승일 씨면은 삼성이 그동안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정유라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마 지원한 게 아니고 승마 팀을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유라만 공교롭게 뽑혀가지고 정유라만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노승일 씨가 지금 박원호 전무가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한 걸 보면은 정유라 씨를 위해서 원래 만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뇌물죄 그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해주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정유라 씨가 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수혜자로서 정유라 씨의 생활비로 대부분 삼성에서 지원했던 돈들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들로만 볼 때도 네. 정유라 씨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최순실 씨가 뭐 비덱스포츠 나중에 이제 이름은 바꿨지만 비덱스포츠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자기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다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다 지휘하듯이 했다고 하는 사실들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원래 이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게 네. 이 노승일 부장의 얘기로 다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모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덱스포츠라는 회사가 유령 회사라는 걸 입증하는 걸 텐데요. 어쨌든 대기업에 지원받은 돈, 결국 다른 선수들에게 가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가면서 상대적으로 기회를 선수들이 차단당한 셈인데 그 돈은 정유라 씨 가족, 심지어 정유라 씨가 키우는 개고양이
키우는 비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와 고양이한테 굉장히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특히 뭐 굉장히 가격도 비쌌다고 그래요. 거기서 키우는 고양이만 뭐 개만 한 10마리 정도 됐고 또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뭐 패드라 하잖아요. 개, 고양이 키우면 이제 패드라든지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료값까지도 전부 다 삼성에서 지원한 돈으로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에서 어떤 뭐 승마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돈을 정말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활비까지도 다 썼다라는 것을 이제 노승일 씨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은 결국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최순실이 어떤 삼성으로부터 돈을 빼내 와서 그걸 어떤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통해 썼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 개와 고양이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또 이 최순실 씨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말을 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냥 개와 고양이만 키우느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말을 다시 타야 되니까 그걸 또 상당히 다그쳤다 이렇게 증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이 아마 그 특히 이제 노승일 씨가 그 어떤 독일에서 있었던 생활, 일상 네.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당히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생불량이어서 최순실 씨가 펄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주평 씨하고도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딸, 교육부도 15년 동안 내가 쥐락펴락 많이 도와줬는데 정유라만큼은 내가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토로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 딸을 교육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네. 1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상 교육부와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요거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재조사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문구가 아닌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네. 뭐냐면 정유라가 나와서 자기는 삼성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원하게 된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몇 등이고 또 네. 뭐 이 예컨대 무슨 SNS에다 그런 글을 왜 올리냐 그랬더니 돈으로 해서 내가 말을 타겠다는 비난을 받아서 내가 그런 돈을 올렸다 그런 글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역량이 안 되는데 돈을 받은 거를 알면서 탄다는 것을 네. 여기서 반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게 아마 노승일 전 부장의 어떤 증언들로서 아마 뇌물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했었거든요. 삼성을 S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네. 삼성이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돈을 주고 공식적인 어떤 계약을 비덱스포츠하고 맺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네. 삼성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고 삼성을 S라고 굳이 불러가면서 이니셜로 이렇게 불러야 하며 또 삼성하고 계약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계약전 주고받는 서류에는 또 K라고 또 이니셜을 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